피곤해 죽겠네. 초소벽에 삐딱하게 기대어 있던 나는 크게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다. 저녁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야간 근무를 서게 될 줄이야. 저녁을 며칠 앞두고 부대의 큰 훈련 일정이 잡혀버렸다. 저녁 직전에 훈련을 뛸 생각은 추워도 없었기에 중대장님께 애걸복걸한 결과 이번 주에 막 들어온 신병들과 함께 경계근무 명목으로 부대에 남게 되었다. 훈련에 빠지는 건 좋았지만 막상 야간 근무를 나오니 짜증이 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에게 경계를 몽땅 맡기고 잠을 잘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졸지도 못하고 이렇게 툴툴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야, 뭐 재밌는 얘기 없냐? 내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하던 신병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이병 정수민! 재미있는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그래, 지금 나 피곤해 죽겠다 야. 잠이 확 깰 만한 재밌는 얘기 좀 해봐. 내 말에 신병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무서운 이야기는 어떠십니까? 무서운 이야기라니 제법 흥미가 생겼다. 그것도 좋지. 자, 한번 해봐. 잠이 확 달아날 만한 무서운 이야기. 신병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신병은 내 표정을 슬쩍 살피고는 말을 이었다. 저희 외가가 무당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귀신이란 놈들은 대부분 그 모습이 말도 못하게 소름 끼칩니다. 머리가 없는 귀신, 사지가 잘린 채로 굴러다니는 귀신, 눈알이 없는 귀신, 입 찢어진 귀신, 난도질 당한 귀신, 정말 끔찍합니다. 처음 보면 일주일간은 입맛이 싹 달아날 정도입니다. 신병은 소름 끼치다는 듯이 몸을 과장되게 부르르 떨었다. 제가 부대 들어와서 놀란 게 뭔 줄 아십니까? 부대 안에는 귀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밖에선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마리씩 보였는데 여긴 사방에서 귀신이 튀어나옵니다. 처음 부대로 들어오니 연병장 한가운데 수십 개의 사람 머리가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웃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웬 어린애 하나가 거미마냥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취사장 앞쪽 나무에는 여자 한 명이 목을 매달고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습니다. 혀를 허리까지 쭉 내민 채로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늘 봐오던 장소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쳤다. 이미 잠은 저 멀리 달아난 상태였지만 난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심드렁한 표정으로 물었다. 재밌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가 보여? 신병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난 긴장한 채 내심 없다라는 대답을 기대했다. 네, 있습니다. 신병은 초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다. 여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주색 반팔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피투성이에다 한 손에 작은 인형이 달린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명찰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름이 정수진입니다. 그리고 신병의 설명을 듣고 있던 나는 잊혀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철없던 학생 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미처 보지 못한 소녀. 자주색 교복에 한 손에 인형이 달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설마 하던 그때 신병이 말을 이었다. 김 병장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난 등줄기로 한 줄기 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기억을 더듬었다. 피 묻은 이름표에 써있던 이름, 정수진. 확실히 정수진이란 이름이었다. 급히 달려온 구급차가 그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미성년자인 탓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을 받은 나는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정신 차리고 정말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기억들은 점차 지워져 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그런 날 원망하며 지금까지 날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난 떨리는 목소리로 신병에게 물었다. 그 말 진짜야? 신병은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을 본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저희 외가는 그냥 농사 지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빌어먹을 자식. 나를 놀리다니.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기엔 신병이 말한 학생이 내가 죽인 그 아이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다. 그러고 보니 저 녀석 얼굴 어딘가 익숙하다. 난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신병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이름이 뭐랬지? 신병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병 정수민. 이제야 기억나셨습니까? 이런 데서 다시 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병은 날카롭게 갈린 쇠붙이를 꺼내들며 이어서 말했다. 정수진은 제 친동생 이름입니다. 꽤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백화점에 갔었다.
쇼핑을 마치고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옆에 있던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거의 비어 깨끗했지만 휴대폰이 하나 버려져 있었다.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멍청하게 그걸 주워들었다. 폴더폰인데 힌지가 뒤틀려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쓰레기통에 다시 버리려다 문득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니 1기가짜리 미니 SD카드가 들어있었다. 운이 좋다 싶어 신이 난 나는 메모리 카드만 챙겼다. 이게 잘못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PC를 켜고 메모리 카드를 꽂아보았다. 뭐가 들어있나 신경이 쓰였다. 야한 사진이라도 있지 않을까 두근대며 열어보니 사진이 100장 정도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열고 순서대로 사진을 봤지만 재밌는 건 전혀 없었다. 중년의 여자와 그 딸인 듯한 젊은 여자의 사진이 주로 있었다. 그거 말고는 도쿄나 후쿠오카에 랜드마크 사진이 있을 뿐이었다. 아마 아저씨가 가족이랑 출장 나가서 찍은 사진들 같았다. 시시하다는 생각에 두근거림은 잦아들었지만 별 생각 없이 계속 사진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게 나왔다. 어두운 방 안, 긴 머리카락에 여자 뒷모습이 보인다. 조금 기대했다. 왜냐하면 여자가 알몸이었거든. 두근거리면서 다음 사진을 보자 여자가 이쪽으로 목만 돌려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몸은 그대로인데 목만 완전히 돌아가서 얼굴은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마치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 같았지만 더욱 기분 나빴던 건 따로 있었다. 여자의 눈이 없었던 것이다. 머리에 가려 있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눈 부분이 피부처럼 되어 있었다. 마치 뺨처럼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싶어 나는 다음 사진을 열었다. 그랬더니 새까만 화면이 펼쳐졌다. 그 다음도, 그 다음 장도 새까매서 3장 연속 새까만 화면만 뜨고 끝났다. 솔직히 기분이 나빴지만 휴대폰 주인이던 아저씨가 장난이라도 친 거라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카드를 포맷해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포맷을 클릭한 순간 방에 불이 나갔다. 나는 아파트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밤 10시 정도였기에 당연히 어두웠지만 노트북만은 켜져 있어서 깜깜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자 슈퍼 불빛이 보였다. 정전은 아닌가? 두꺼비 집이 떨어졌나 싶어 현관으로 가는데 부엌에서 또각하고 소리가 들려왔다. 움찔했다.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집에 있을 리가 없다.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복도로 나왔다. 너무 어두웠기에 빛 대신 아까 전까지 쓰던 노트북을 들어 비췄다. 그 순간 또각또각 하고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구두를 신고 걸어오는 소리가. 그것은 더 이상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준이 아니었다. 확실히 들려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지만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반쯤 울먹이며 두꺼비 집 전원을 울리자 두세 번 깜빡이다 불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흰 복도 그대로였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있던 방에 TV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켜져 있었다.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까 TV가 켜져 있고 볼륨도 최대로 되어 있었다. 두꺼비 집 떨어질 때까지는 TV는 켜져 있지도 않았고 소리도 원래 보통 수준이었다. TV를 끄고 나는 아직 내 손에 노트북이 들려있다는 걸 깨달았다. 모니터에는 포맷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걸 보니 왠지 모르게 끝났다 싶었다. 아까 전에 들려왔던 발소리도 기분 탓이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잠을 청했지만 솔직히 무서워서 방의 불을 모두 켜고 누웠다. 어느 정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서 나는 눈을 떴다. 일어나기 직전 마치 호흡이 멈췄던 것 같은 감각이 들었다. 숨을 내쉬며 불을 켜려고 했다. 자기 전에 불을 켜놨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순간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방 안에서 곤충이 기는 소리 같기도 했다. 아마 바퀴벌레겠지. 싫기는 하지만 무섭지는 않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려 했지만 몸은 이미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고 귀는 막힌 것처럼 멍해졌다. 일어나 불을 켤까 싶었지만 만약 또 두꺼비 집이 내려간 거라면 이번엔 현관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눈을 감고 그대로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서 얼굴 위를 무언가가 어루만졌다. 감촉으로 알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었다. 그리고 귓가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구? 굉장히 작은 소리였지만 틀림없이 들렸다. 여자였다. 내가 할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입을 꼭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부스럭대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그것은 멀어져 갔다. 어느새인가 잠에 빠진 나는 이튿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얼굴 가득 실같이 가늘게 새빨갛게 부은 자국 투성이었다. 우선 회사를 쉬고 병원에 가려 했지만 그 전에 신경이 쓰여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어제 그 메모리 카드를 열었다. 분명 포맷을 했는데도 안에는 파일이 들어있었다. 울고 싶었다. 보고 싶진 않았지만 어젯밤 일이 신경 쓰여 다시 사진을 열었다. 역시 그 눈이 없는 여자가 찍혀 있었다. 새까만 사진들을 보던 와중에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어제는 몰랐지만 새까만 가운데 아주 약간 빛이 보였다. 구멍처럼. 다음 사진도 그랬고 가장자리 쪽에는 검은 빛이 엷어지고 그 너머에 피부색이 보였다. 신경이 쓰여
포토샵을 써서 밝기를 조정하고 확대하던 중 나는 알아차렸다. 이거 혹시 렌즈에 머리카락이 감겨있는 건 아닐까? 저 너머에 있는 건 그 여자의 눈 부분인 건 아닐까? 혹시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뽑고 할머니가 준 부적을 꼭 쥔 채 근처 신사로 달려갔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경내 구석에 묻고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날은 회사도 쉬고 피부과에 가서 약을 받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올 무렵에는 스스로가 바보 같아 공포심도 옅어졌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어쩐지 심장이 아파왔다. 귀도 이상하다. 순간 당황해서 노트북을 확인했지만 당연히 메모리 카드는 없었다. 신경 과민인가 싶어 모니터를 보니까 내 문서에 본 적도 없는 폴더가 하나 있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열어보니 역시나 그 사진이었다. 전부 들어있었다. 파일을 옮겨놓은 적은 절대 없었다. 이제 무리라고 생각한 나는 그날 중으로 노트북을 중고 가게에 넘겼다. 일단 포맷을 하기는 했지만 어떨지는 모르겠다. 그 뒤로는 무서워서 차마 컴퓨터를 살 생각도 않고 있다. 얼굴에 난 부은 자국도 사라졌고 이상한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는다. 종종 긴 머리카락이 주머니에 들어있곤 하지만 뭐 기분 탓이겠지. 이건 정말 큰일이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아끼던 200만원짜리 도자기를 깼을 때보다 더 혼이 날 것 같다. 물론 그 도자기보다 비싼 건 아니지만 욕심이 나뒹굴고 있는 이 육체는 자칫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 어쩐지 너무 쉽게 모텔까지 데리고 오나 했는데 사람 일이란 새옹지마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린 것이다. 아이씨. 엄마의 환한 얼굴과 이제 한 달 후면 결혼하게 될 나의 피앙새 정아의 실망한 얼굴이 오버랩되기 시작한다. 2시간 전 채팅에서 만난 가출 소녀와 20만 원으로 밤을 같이 보내기로 약속하고 약속 장소로 갔다. 자동차의 히터를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내 키 정도 되어 보이는
훤칠한 여자애가 나타났다. 여자애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링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더욱 그 애를 섹시하게 보이게 했다. 차에 여자애가 타자마자 요즘 성업 중인 신도시 주변의 모텔들을 찾았지만 룸이 없어 한참이나 헤맨 후 허름한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의 모텔 203호로 들어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다. 먼저 샤워한다며 욕실로 들어간 애가 1시간이 넘어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인공호흡도 10분이나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의학도인 내가 보았을 때 완전한 사망이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사인은 후두골 함몰로 인한 뇌진탕으로 보였다. 바닥에 미끄러져 세면대에 부딪힌 것 같았다. 뭔가 소리가 났겠지만 난 그때 방에서 한창 에로 비디오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이 이름도 모르는 여자의 시체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다. 씨. 처음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애는 미성년자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원조교제에 대해 말이 많은데 큰 종합병원 원장의 아들인 의대생이 그랬다는 게 언론에라도 나오게 된다면 내 앞날은 끝장이다. 그리고 엄마는 얼마나 화를 낼 것인가.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은 아들이 이런 쓰레기야 밤을 보내려고 했다는 걸 아신다면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진다. 그리고 정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인데 신랑 될 사람인 내가 다른 여자랑 모텔에 들어왔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혼사는 그걸로 끝장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자. 생각을. 명석한 두뇌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내가 아닌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욕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30분쯤 고민하니 흥분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생각을 정리해보자. 우선 이 파라다이스란 모텔의 위치는 신도시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초저녁이었지만 인적도 드물었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론 나와 이 여자애가 모텔로 들어서는 걸 본 사람이 있다. 모텔 프론트에 혼자 앉아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빨간 머리의 20대 초반의 청년. 그 녀석도 잠시 동안 나를 본 걸로 내 얼굴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 달아나자. 이대로 시체를 두고 달아나버리면 되는 일이다. 시체를 발견한다고 해도 같이 투숙했던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잠시 동안 생각한 후 나온 대답은 찾을 수 있다였다. 난 빨간머리에게 주차를 맡겼었다.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나에게 녀석은 분명 이렇게 말했다. 와우, 저 빨간색 제규어가 정말 손님 차요? 한번 꼭 몰아보고 싶었는데. 조심해서 다뤄줘요. 마음 푹 놓으세요. 빨간 머리는 내 차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왜 나의 귀중한 MR을 녀석에게 맡겼을까?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었다. 빨간색의 제규어를 가지고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은 국내에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 시체를 두고 달아난다면 분명 잡히고 말겠지. 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 업고 나가면 된다. 어디가 갑자기 아픈 것 같이 해서 급하게 업고 나가면 갑자기 우리 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인 재찬이의 말이 떠올랐다. 작년 겨울인가? 재찬이가 여자를 꼬셔서 러브호텔에 갔었는데 그때 그 여자애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간 적이 있다고 했다. 와, 말도 마. 진땀 뺐다니까. 옷을 벗기고 침대에 딱 눕히는데 갑자기 배를 잡고 뒹구는 거야. 참, 환장한 줄 알았다니까. 야, 재미 보러 갔다 그게 웬 본변이냐? 아, 웃지마. 아무튼 그렇게 급하게 들쳐갖고 모텔에 빠져나오는데 프런트에서 나를 막 붙잡는 거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나더러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아니 왜? 생각해봐라. 그 여자애가 죽기라도 하면 내가 죽였는지 아니면 진짜 아파서 죽었는지 모르잖아.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선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도피 중인 수배자들도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경우엔 되게 민감하더라고. 재찬이를 공경에 빠뜨렸던 여자는 분명 재찬이의 등에서 신음도 하고 꿈틀거렸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프런트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여자를 업고 나가면 빨간 머리는 어떻게 할까?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남자의 등에 업혀나가는 여자, 이것만큼 이상한 광경도 없을 것이다. 희미하게 보이던 빛이 사라져버렸다. 이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이 시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가만! 데리고는 못 나가지만 가지고 나갈 수는 있다. 그래! 어차피 이 여자는 지금 시체가 되어 있고 시체란 건 결국 고깃덩어리하고 마찬가지다. 그럼 가지고 나가면 된다. 난 시체의 허벅지, 팔을 만져보았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근육과 같은 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목욕을 한다고 욕탕 안에 온수를 받아놓아서 욕실의 온도가 따뜻해 아직 체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워있는 시체를 돌려 등을 살펴보았다. 혈액 응고가 시작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반도 보이지 않았다. 사후경직도 혈액 응고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겐 정말 큰 행운이다. 그리고 나의 해부학 성적이 A+라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기 잘했다니까. 이 시체를 분해한 다음 큰 가방에 담아가지고 천연덕스럽게 나가면 된다. 혹시 프론트에서 빨간 머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자분은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 이 모텔의 프런트는 현관의 정면에 위치해 있고 프런트의 눈을 피해 현관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가지고 나간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결국 이 큰 키의 시체가 일어나서 성큰성큰 걸어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다. 큰 키, 큰 키, 큰 키. 난 거울을 한번 보았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룸으로 들어가 모텔의 뒤쪽으로 나 있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상가들만 좀 있을 뿐 주택은 거의 없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내 예상대로다. 모텔이란 곳은 건물의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이 파라다이스 모텔도 마치 궁전같이 보이게 짓느라 벽돌을 돌출시키게 하는 형식으로 지어져 있다. 내 머릿속은 퍼즐을 끼워 맞추듯 작전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고
결론은 이 시체를 걸어 나가게 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 그러자면 일단 수술 도구들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톱과 여러 크기의 칼들, 남자용 가방과 여자용 가방 몇 개, 그리고 쓰레기 봉지와 청테이프와 모자. 자, 그럼 모텔 탈출 작전을 시작하자. 준비는 끝났다. 상점들이 서서히 문이 닫기 시작하는 시내를 정신없이 돌아다녀 겨우 장만할 수 있었다. 난 정말 천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기쁨보다도 더 나를 휘감고 있는 건 이대로 달아나고 싶다는 욕망이다. 저 모텔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약해지는 내 의지를 붙잡았던 건 해부학 첫 시간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였다. 의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의사는 경찰이에요. 그래, 나에게는 강철과 같은 의지가 있다. 이대로 달아난다면 난 평생 파렴치한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고작 이런 일로 내 핑크빛 미래를 어둡게 할 수는 없다. 난 당당하게 파라다이스 안으로 들어섰다. 프런트 안에 있는 빨간 머리가 나를 보았다. 난 내 한쪽 어깨에 들려져 있는 좀 크다 싶은 가방에 대해 녀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뭇 궁금했다. 이 가방 안에는 여자용 가방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다른 도구들이 들어가 있다. 길을 건네준 녀석은 도로 프런트에 있는 TV로 시선을 돌렸다. 역시 내 예상이 들어맞았다.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모텔 같은 데에서는 손님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주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빨간 머리는 이 정도 크기의 짐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룸으로 돌아온 나는 바삐 욕실로 들어갔다. 사람이란 참 간사한 생물이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난 시체가 없었으면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상을 했다. 하지만 시체는 그 모습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래,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난 작업에 착수했다. 욕실 안에서 작업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룸으로 옮겼다. 비누나 휴지, 샴푸, 타월, 어느 욕실에나 있는 그런 것들 말이다. 그리고 옷을 모두 벗은 채 여자애가 하고 있던 브래지어로 시체의 양 발목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시체를 물구나무 세운 뒤 발목에 묶여있던 매듭을 욕실 벽에 옷걸이에 걸었다. 옷걸이의 높이가 낮아서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었지만 그런대로 만족할 만했다. 서서히 경직되기 시작한 무거운 시체를 거꾸로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어차피 좀 기다려야 하니까 여유있게 앉아서 담배나 태우자. 담배 2대를 태운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온수를 틀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우선 온도의 문제. 어쨌든 시체가 경직이 되면 작업이 힘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소리의 문제. 방음 시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야 할 때니까
세 번째는 뒤처리의 문제다. 욕실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으면 습도가 높아 피나 오물이 튀어도 쉽게 응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다. 나는 톱을 들었다. 이런 젠장, 씨. 이제 와서 손이 떨리다니. 해부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지금은 해부학 시간이다. 해부학 시간. 하지만 떨림은 좀처럼 멈추려 하지 않았다. 아, 그래. 엄마와 정아를 생각하자. 엄마의 환한 얼굴과 정아의 실망한 얼굴을 나는 시체의 몸에서 목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지금 몇 시지? 새벽 3시. 피비린내와 배설물의 냄새를 맡으며 이곳에서 5시간이나 있었구나. 내 온몸은 피와 오물로 가득했다. 어서 빨리 끝내고 목욕이나 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좀 쉬자.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지? 시체의 머리는 미장원에 있는 가발 마네킹처럼 세면대 위에 잘 모셔놓았고, 그 뒤에 어깨와 대퇴부에 있는 경동맥에서 피를 대충 뽑아낸다. 부피를 최대한 줄여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욕실 바닥엔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고깃덩이야 뼈들이 늘어져 있다. 자꾸 바닥에 미끌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자칫하면 아까 여자애가 그랬다. 내가 뇌진탕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자, 다시 시작하자. 난 피로 물들어 있는 커튼을 들었다. 그리고 얌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머리를 집었고 두피를 벗기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 하긴 10kg가 넘는 쓰레기 봉지를 수백 바퀴는 돌렸으니 뼈는 의외로 차지하는 부피가 적다. 문제는 피와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내장들. 구멍을 뚫은 쓰레기 봉지에 그것들을 넣고 집을 놀이를 하듯이 돌린 탓에 욕실의 천장이고 바닥이고 할 것 없이 온통 사방에 피가 튀었다. 원심력의 원리를 이용한 인간 탈수기가 된 것이다. 진짜 탈수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기야 탈수기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넣고 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 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2개의 가방에 들어가기에는 부피가 커 보인다. 피나 오물들은 배수구나 화장실 변기에 쏟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내장은 그럴 수도 없다. 결국 그 방법까지 써야 한단 말인가? 피하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천국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방. 사람의 위는 상당히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있다. 난 2눈을 감고 한 손으로 코를 막았다. 그리고 쓰레기 봉지에 손을 넣었다. 물컹한 것을 한 움큼 집어냈다. 느낌으로는
간 같은데 얼만큼 내 위에 담을 수 있을까? 새벽 5시 욕실 청소를 끝냈다. 선반과 세면대, 욕조, 구석구석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닦고 또 닦았다. 이곳에서 인체 분해가 일어난 것은 나와 시체만이 알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청소를 멈추었다. 그리고 피바다에서 헤엄이라도 치고 나온 듯한 내 몸을 씻었다. 피비린내와 구역질 나는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고 비누칠을 했다. 그리고 양치질도. 상쾌하게 샤워를 끝낸 나는 룸으로 돌아왔다. 엄마의 품같이 한없이 편해 보이는 침대가 나를 유혹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우선 여자애가 하고 있던 커다란 링 귀걸이를 이용해 귀를 뚫어야 했다. 언젠가 한 번은 귀를 뚫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니. 날카롭게 갈긴 했지만 귀를 뚫는 순간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나왔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다니. 거울에 비치는 커다란 링 귀걸이를 한 내 모습은 철학맞게 짝이 없었다. 이 다음에 할 일은 화장대 위에 곱게 올려진 천연 가발. 시체의 머리에서 벗겨낸 두피를 머리에 써보았더니 약간 작긴 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다. 이것이 바로 시체를 걸어 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내 천재지간 머리가 어떻게 이런 작전을 생각해냈는가 하면 그녀의 키가 나만큼이나 크다는 것에서 시작했다. 사람의 눈과 기억은 참 편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눈은 피사체의 특징적인 부분만 잡아내고 기억은 그 특징적인 부분만 자신의 뇌에 각인시켜둔다. 데자뷰라는 현상 역시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처음 접하는 것을 보고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것과 비슷한 것을 보고 인간의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모텔에 들어올 때 빨간 머리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내 뒤에 멀찍이 서있던 여자의 무엇을 보았을까? 첫째는 큰 키다. 둘째는 긴 머리칼. 세 번째는 눈에 띄는 귀걸이. 이 세 가지라고 난 확신한다. 그리고 난 이 세 가지로 빨간 머리의 눈을 속일 것이다. 여자의 키가 커서 분해하는 데는 힘이 들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유리한 점이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노력이 크다. 워낙 곱게 자란 탓인지 내 피부는 여자 못지않다. 철없던 대학 1학년 때 잠깐 머리를 기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여성스러운 내 외모에 불만스러웠지만 지금 나는 그것 덕분에 탈출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두 개의 가방에는 시체가 나뉘어져 담겨있고 귀걸이와 가발도 준비되었다. 난 핸드백에서 루즈를 꺼내 처음으로 화장을 하는 여대생의 기분으로 그것을 입술에 발랐다. 전체적으로 화장을 하는 게 변신에 더욱 유리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화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되기가 십상이다. 그리고 나중 일도 생각해야 한다. 화장을 지울 일을. 그래서 입술만 바르기로 했다. 강력한 빨간색을 바르면 시선은 그것으로 모아지기 마련이니까. 천연 가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청테이프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였다. 나중에 떼어낼 때 얼마나 아플까. 모자를 썼다. 이제 완벽하다. 자세히 보면 이런 어설픈 변장은 눈에 띄겠지만 지금은 새벽녘이고 대개의 모텔과 마찬가지로 이 모텔의 조명도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런 곳에 드나들면서
수줍어하는 건 당연한 일.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며 정문을 나간다 해도 빨간 머리는 눈치를 못 챌 것이다. 자, 이제 출동 준비 완료다. 복도를 걷는데 자꾸 다리가 휘청거린다. 아이씨, 누가 하이힐이라는 걸 만든 거야? 아이씨. 그러고 보면 여자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걸 신고 잘도 걸어다니니. 하이힐뿐만이 아니다. 키는 비슷했지만 이 여자의 코트와 치마가 나에게는 맞지가 않았다. 하기야 남자와 여자는 어깨, 골반의 뼈의 모습이 현저히 다르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이 그걸 막아줄 것이다. 코트로 감싼 몸을 보고 남자니 여자니 관찰해내기는 쉽지 않다. (1층으로) 내려왔다.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이 터지지 않을까? 혹시 넘어지기라도 해서 가발이 떨어지면 어쩌지? 갑자기 옷이 두두둑하며 뜯어지면? 아니야, 불길한 생각은 하면 안 돼. 프런트 앞을 지날 때 빨간 머리가 고개를 내민다. 저 몇 호 손님이시죠? 심장이 금세 폭발할 듯 뛴다. 대답을 하면 눈치를 채버릴 것이다. 내가 여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한번 해봐. 203호 손님이시죠? 제기요. 녀석은 다행히 기억을 하고 있었다. 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저 룸키는요? 난 조심스레 오른손으로 계단 위를 가리켰다. 이 가리킴의 의미를 알아야 할 텐데. 오케이. 남자분이 가지고 나오실 거죠?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녀석은 다행히 손짓의 의미를 알아채 주었다. 허둥대지 않고 천천히 프론트를 지나 현관을 향해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너무나 상쾌하게 나를 반겨주었다. 나는 내 에마가 있는 곳을 향해 갔다. 그리고 차 안에다 가방과 코트, 그리고 하이힐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모텔이 뒤로 돌아갔다. 울퉁불퉁한 벽돌을 잡고 등반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하지만 겨울의 한기에 얼어붙은 벽돌들은 너무 차가웠고 난 한 번도 등반 따위를 해본 적이 없었다. 겨우 창틀을 잡았고 있는 힘을 다 내보았지만 아까 쓰레기 봉투를 돌리느라 힘이 너무 빠져버렸다. 시간을 길게 끌면 안 된다. 아직은 새벽녘이라서 어둠에 쌓여있지만 혹시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본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엄마, 힘을 줘요. 정아, 힘을 줘. 쿵 하고 머리를 찌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우선 청테이프를 뜯어내며 가발을 벗었다. 이런지 진짜 너무 따갑다. 다음은 귀걸이. 귀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어쨌든 귀걸이 2개도 무사히 빼냈다. 그리고 난 입고 있는 옷 위로 내 옷을 겹쳐 입었다. 겨울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여름에 가벼운 옷차림으로는 절대 이런 트릭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화장도 지우고 가발이랑 귀걸이, 이따위 것들을 무스탕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완벽하게 다시 남자로 변신한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방을 집어들고 룸을 나왔다. 프론트가 보였다. 여기만 빠져나가면 완전한 탈출이다. 나는 룸키를 자연스레 프론트에 놓았다. 수고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빨간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룸키를 받았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엔 절대 안 올 거야. 이제 저 현관을 빠져나가면 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현관을 응시하고 있는 나의 눈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우리는 벽류를 부딪혔고 난 가방을 놓쳤다. 가방이 공중에 뜬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이 나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다. 저 가방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쓰레기 봉지가 터진다면 그러면 나의 눈물겨운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된다. 탁! 나와 부딪힌 남자가 공중에서 가방을 낚아채 주었다. 그리고 징그러운 웃음을 띠며 그것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나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려주었다. 가방을 든 나는 종종 걸음으로 현관을 빠져나왔다. 내 에마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성공이다. 나의 완벽한 계획과 엄마와 정화의 정신적인 도움으로 자칫 망가질 뻔했던 내 인생을 지켜냈다. 눈물이 났다. 오늘 밤 나는 시체를 보내야 했고 인육을 먹어야 했고 귀를 뚫어야 했고 두피를 써야 했다. 저 모텔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의 모텔 탈출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하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허둥지둥 나가냐? 뭐 이런데 어른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돈 될 만한 상품이 좀 있었어? 말도 마요. 나이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만 버글거렸다니까요. 아이야, 씨, 오늘도 공쳤네. 방금 나간 저 남자 손님이랑 같이 온 여자가 끝내주던데. 키도 헌칠하고. 재밌게 찍혔을 거예요? 너도 아직 못 봤어? 좀 바빠서요. 근데 저 사람들 룸이 없어가지고 203호에 묵겠거든요? 근데 203호에는 카메라가 모자라서 욕실에만 설치했어요. 아이씨, 그게 아쉽네요. 괜찮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서 한번 확인해보자. 처음엔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 즐기고 있어. 무슨 말이냐고? 매일 아침마다 트럼프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똑같은 라디오 토크쇼에 똑같이 비오는 날에 똑같은 노인이 현관에 놓인 헐거워진 깔개를 밟고 넘어진다면 너도 재밌을 거야. 안 그래? 12벌을 봤는데도 여전히 웃기더라. 왜냐하면 이 호텔에 갇힌 뒤로 이게 내가 알 수 있는 전부거든. 모두가 가지 말라고 하던 그 호텔에 접수원이 행동하는 걸 보고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내가 듣지 않았지. 처음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외로웠어.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다 해봤어.
다른 침대에서 자보기도 하고 최대한 멀리 운전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도 해봤어. 너 30층에서 뛰어내려봤어? 난 하도 뛰어내려서 눈 뜬 채로 뛰어내릴 수 있어. 심지어 땅에 닿기 전에 여자 팬티도 봐. 어젠 줄무늬였어.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난 여기서 깨어나. 항상 7월 16일 아침이라고. 그래서 난 즐기기로 했어. 난 대놓고 넘어진 노인을 바라보며 웃었어. 존재하지 않을 결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 내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졌어.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전부 해보면서 자유를 만끽했어. 차를 훔쳐보기도 하고 가게를 털어보기도 하고.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안 꼬신 여자? 이 동네에 얼마 없을걸? 물론 몇 번 시도를 했지. 어쨌든 세상은 다 내 거였어. 누구든지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그 노인네는 항상 내 처음 타겟이었어. 내 장난기를 끌어올려줄 항상 그날의 첫 번째 희생자. 노인의 손에서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봤어. 손에 그거 뭐야? 접시야? 에이. 아이고, 좀 갑니다. 걔가 날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 뭐야? 오늘도 접시 들고 있네. 에헤이. 피해. 일주일이 지나고 난 그 놓친 내 배에 크게 한 방 매겨줬어. 몇 주가 더 지나고 난 계단에서 그 노인을 밀어 제꼈어. 뼈가 박살나는 소리에 기분 좋은 떨림이 등골부터 허벅지 아래까지 이게 쫙 내려왔어. 그 다음 날은 평소와는 달랐어. 문을 열었을 때 노인이 복도를 걷고 있지도 깔개를 밟고 넘어질 뻔하지도 않았어. 노인은 복도 끝자락에 서서 그저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드디어 난 여기서 자유롭게 된 건가? 하고 노인을 지나쳐 달려나가 봤는데 그 이외의 모든 건 전부 똑같았어. 그 다음날 노인은 여전히 날 노려보고 있었어.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서서 말이야. 난 그 노인에게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 다음날 노인은 더 가까워졌어. 더 가까이. 그렇게 그 노인이 내 방 안에 서서 날 노려보고 있을 때까지 난 노인을 두둑에 패고 찌르고 목 졸라 죽이기까지 해봤어. 그 노인한테서 벗어나려고 정말 뭐든지 했어. 하지만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뜰 때마다 노인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 매일 아침마다 그 노인의 표정은 점점 더 화가 나 있었어. 그리고 결국 이곳까지 왔어. 이렇게 될만 했어. 매일 난 어둠 속에서 깨어나 숨을 쉴 수가 없어. 얼굴 위로 베개가 짓누르고 있어. 이젠 얼마나 내가 죽고 다시 깨어났는지도 잊어버렸어. 공포에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려봐도 그 노인의 힘은 너무 세. 여긴 지옥인 거야? 재미있는 일이다. 살인자와 강간범으로 가득 찬 이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교도소에서 가하는 최악의 형벌은 바로 당신을 홀로 남겨두는 것이다. 독방, 감금. 사람의 뇌는 자극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뇌는 고독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광기 속으로 급격하게 빠져들어간다. 2086년 세계 정부가 독재 체제를 선포하고서부터 사형은 매우 빈번한 형벌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독방 감금이었다. 그 형벌은 오직 반역자들에게만 선고되었다. 나는 독방 감금을 위한 감옥을 제작하고 죄수를 수감시키는 일을 해왔다. 업무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감옥은 죄수의 몸에 딱 맞게 가공된다. 인간 모양을 한 관짝이다. 팔은 측면으로 30도 벌어지고 다리는 45도 간격이 되도록 제작한다. 수감 과정에서 죄수에게는 진정제가 투여된다. 죄수의 눈과 귀, 입은 손상시키지 않지만 모두 영구적으로 밀봉한다. 기도를 통해 자동호흡 튜브를 삽관한다. 세 줄의 정맥 주사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삽입된다.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세 줄을 사용한다. 카테터는 오물 처리를 위해 삽입된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봉인되어 반역자의 무덤에 공개적으로 매장된다. 이후 80년 동안 생존 가능한 물자가 함께 매장되지만 그 뒤로는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잔인하지 않은가? 이게 지난 20년간 나의 업무였고 나는 꽤나 무감각해져 있었다. 하루에 한 명의 죄수가 반역자의 무덤으로 들어간다. 매일 저녁 뉴스에 오늘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방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겁에 질려서 미친 듯이 애걸하는 모습을 말이다. 수년 동안 나는 그 모습을 보는 일이 괴롭지 않았다. 지난주 나는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론의 여지는 없다. 나는 정말로 반역자니까. 하지만 내가 맡은 일들을 보라. 살인은 큰 일도 아니잖나. 이 정권은 무너져야만 한다. 이 야만적인 독방 감금은 더 이상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걸 위해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나는 진정제로부터 깨어났다. 눈과 입은 봉인되어 있었다. 귀가 먹을 것 같은 정적과 눈부신 어둠만이 공포에 질린 뇌에 도달했다. 투쟁과 도피 사이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 1cm조차 움직일 틈이 없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한다. 나는 그저 계속 내가 여기에 묻은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내가 바꿀 수 있었던 일들을 후회했다. 내가 여기서 일주일 이상 버틸 리 없었고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택할 것이다. 내가 저지른 반역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내가 죽인 7,000명의 사람들, 다른 이들을 끝없는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한 일이었다. 그들이 진정제로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심정지를 일으키도록 혈관의 공기방울을 주사했다. 20년 동안 하루 한 번의 살인. 지금 여기 살아 묻힌 자는 나뿐이다. 반역자의 삶을 살면서. 몇 년 전의 일이다. 어느 날 검찰에서 검시 요청이 와서 검안을 나갔다. 검찰이나 경찰의 검안 요청은 내키지 않는 일이다. 아무리 내가 칼을 드는 외과 의사지만 그래도 한밤중에 누군가의 시신을 살피고 만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차피 소임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혹시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기 위로라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키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가끔 사망한 지 한 달도 넘는 시신을 감회장한 묘소에 가서 부검을 하거나 혹은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시신을 살펴야 하는 날에는 최소 일주일은 음식을 제대로 넘기기 어려울 만큼 힘들 때도 있다. 이번에도 연락하는 폼이 심상치 않았다. 검안실에 도착하니 담당 경찰관과 검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그분들이 잔뜩 찌푸린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임이 틀림없었다. 내가 도착해서 담당 형사 2분과 검사 1분, 그리고 부검을 도와줄 아저씨 1분, 사진을 담당하는 분 1분, 대개 이렇게 도합 6명이 한 팀이 돼서 부검실로 들어섰다. 부검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비닐팩에 담겨진 시신이 얹혀 있었고 관리인 아저씨가 지퍼를 열자 그 안에서는 얼굴 형체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여자로 보이는 시신이 한 구 들어 있었다. 사실 돌아가신 분의 몸은 겉으로는 성별이나 나이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멀리서 얼핏 보기에도 참혹한 모습이라 내심 주춤했지만 도리 없는 일.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서둘러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편해지는 것이다.
마음을 다잡아먹고 수술용 장갑을 손에 낀 채로 테이블에 다가섰다. 사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망자의 얼굴을 비롯한 두경부의 손상을 살피고 몸을 살피는 것이 순서인데, 예의 순서대로 시신하려던 내 눈에 들어온 끔찍한 장면들은 나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했다.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부검팀들의 입에서도 낮은 신음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돌아가신 분은 윗입술이 코에서부터 길이 방향으로 찢어지고 양 관자놀이의 뼈가 골절이 되어 있었으며 가슴과 등, 배, 다리와 심지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다른 곳까지 무려 30군데가 넘게 칼에 찔린 자상으로 온몸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었다. 부검 서류에 외상흔을 기록하는 내 손이 덜덜 떨렸다. 등과 배, 가슴에 칼이 파고들었던 흔적들을 확인하면서 상처의 길이, 깊이, 모양을 기록해야 하는 내 자신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일일이 상처에 프로브를 넣어 깊이를 확인하고 줄자로 길이를 재고 다시 상처의 모양으로 흉기의 형태를 짐작해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준다면 1초라도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망자에 한 맺힌 시신은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어 시간을 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마다 인간의 야수성에 치를 떨었지만 그날 정말 평생에 다시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을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하게 된 것이다. 부검 결과는 무려 9군데의 골절상과 30여 군데의 자상, 그리고 목의 교상과 전신 타박상, 그리고 익사였다. 이것은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구타를 하고 칼로 찌르고, 그것도 모자라 그나마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순간에 강물에 던져버린 것을 의미한다. 망자는 인근 하천의 하류에서 3일 만에 발견된 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전, 그때 내가 있던 도시의 지역 방송에서는 어떤 여자분의 실종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은행에 근무하시던 젊은 애기 엄마가 밤길에 간선도로변에 시동이 걸린 차만 남겨두고 실종되었는데, 차 안에는 2살배기 어린 애기만 남겨져 있었다고 했다. 평소에 건실하고 모범적이던 애기 엄마가 그것도 애기를 차 안에 남겨두고 시동을 걸어둔 채로 차에서 저절로 사라질 리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지역 방송에 아이 엄마의 얼굴을 담은 사진이 방송되었고, 관공서나 아파트에는 전단이 만들어져 붙여졌다. 나 역시도 그때 방송을 보면서 참 곱게 생긴 사람이 왜 실종되었을까? 나쁜 일만 아니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내가 부검한 망자가 바로 그 아이 엄마의 시신이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왕복 2차선 도로를 천천히 지나갔다. 옆자리에 아기를 태우고 빨리 달릴 엄마도 없겠지만 원래 그 도로는 시장변에 있어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었다. 그런데 뒷차가 클렉션을 빵빵 울려댔다. 느리게 간다는 것이다. 애기 엄마는 조금 속도를 내보지만 주변의 적치물들로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도리 없이 천천히 혼잡 구간을 벗어났는데 뒷차가 쌍라이트를 켜면서 클렉션을 울려댔다. 어쩔 수 없었다. 옆자리의 아기를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도로를 빠져나와 우회전하면서 간선도로로 막 접어드는 순간 뒷차에 탔던 20살, 21살의 젊은 아이들이 추월해서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다짜고짜 운전석 문을 열고 아이 엄마를 끌어내렸다. 옆자리의 아기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엄마와 험악한 표정으로 고함을 질러대는 아저씨들을 쳐다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엄마는 그렇게 아기를 두고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줬다. 그리고 그들의 차로 끌려갔고 그 악마들은 아이 엄마를 싣고 강변으로 향했다. 그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주변에 사람들이 없진 않았다. 도로변의 가게는 곰장어를 구워내는 연기가 자욱했고 시장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그리 드물지 않는 곳이었으며 시간 역시 그리 늦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 시간 누군가는 두 대의 차에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한 대의 차에서 여자가 끌려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그 차에 사람이 실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아이 엄마를 끌고 간 차를 보았다고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 아이 엄마는 그냥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아기를 남겨두고 실종된 상황으로 남겨진 것이다. 짐승들은 아이 엄마를 폭행했다. 얼마나 사람을 때렸으면 안면골이 전부 골절되어 있었고 갈비뼈와 팔뼈까지 골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악마들은 아이 엄마를 인적이 없는 강가로 데려가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무수하게 온몸을 칼로 찔렀다. 그것도 무려 30여 군데나 말이다. 그들은 아이 엄마에게 어떤 원한도 없었다. 그녀의 집안과 그들의 집안이 아무런 원수를 진 일도 아이의 엄마가 그들에게 도둑질을 한 것도 없었다. 단지 아이 엄마가 탄 차가 그들이 탄 차보다 늦게 달렸다는 이유로 그 짐승들은 아이에게서 엄마를 앗아갔고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가혹하게 짓밟았다. 나는 그녀의 죽음과 이틀 후에 붙잡힌 짐승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점퍼를 뒤집어 쓴 채 그냥 화가 치밀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증오를 느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날 그녀가 끌려가던 날 길가에서 목격한 단 한 사람이라도 빨리 경찰에 연락을 했더라면 혹시 아이 엄마와 아이의 운명은 달라졌을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 점퍼를 뒤집어 쓰고 철면피한 소리를 내뱉는 저 짐승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 지난 토요일에 반사적으로 차를 몰고 따라 나선 내 행동의 밑바닥에는 그때의 분노가 잠재의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예전의 그 분노를 다스리기가 힘겹게 느껴진다.
그날 등정은 보기 드물게 사람이 많았다. 사전 회의 끝에 조를 2개로 나눠 행동하게 되었다. 소형 무전기를 나눠서 1시간마다 정시에 서로 연락을 하는 통신훈련도 겸해서 첫날은 기가 막힐 정도로 날이 맑아 눈밭에 반사된 빛 때문에 눈과 코가 바싹 마를 정도였다. 이쯤 되면 정시에 하는 연락도 훈련이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워진다. 그 분위기가 확 바뀐 건 몇 번째인가 정시 연락을 주고받으려 무전기 전원을 켠 직후였다. 이 채널에 누구 안 계십니까? H산 등산 중입니다. 침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리 쪽에서도 답을 보낸다. 네, 여기 있습니다. 호출하신 분 들리십니까? 감도 양호합니까? 잠시 텀을 두고 대답이 돌아온다. 긴급 사태 때문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난데없이 들려온 구조 요청에 다들 얼음물이라도 얻어맞은 듯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다. 다들 무전기에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인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H산 서쪽 능선 산 정상 기준으로 좌측 경사면입니다. 우리가 내일 오를 산이었다. 알고 있기로는 등산로가 있는 곳은 아니다. 다른 조에서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정시 연락이 들어왔다. 조난당에 긴급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와 혼선된다. 장난일 리 없다. 저쪽 조에는 조난당한 사람들 목소리는 안 들리는 듯 했다.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다고 알리고 정시 연락을 종료한다. 능선 좌측이라고는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은 안 된 터였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근에 계시는 겁니까? 산 정상으로 향하는 최종 봉우리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서 몇 킬로 정도만 가면 된다. 가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겠지. 어떤 상황입니까? 인원수도 좀 알려주세요. 남자 5명이고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인한 부상인가요? 아니요. 어젯밤은 야영을 했고 멤버 중 한 명이 피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했다. 이렇게 맑은 날씨인데 멤버 중 한두 명이 하산해 구조 요청을 하면 하루 안에는 구조될 터였다. 왜 움직이질 않는 걸까? 어젯밤부터 폭설이 내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들 놀라 소리를 쳤다. 폭설이라고? 너무 맑아 반사광 때문에 설명이 될 지경인 이 날씨에 잠깐 5명 무전기 폭설 H선 그제야 나는 떠올렸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분명 조난사고였다. 악천후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산행에 나선 끝에 조난당했던 터라 산악 잡지에서도 비판적인 칼럼이 여럿 기고되었으니까. 나는 조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무전기 안에는 그때 눈 속에서 구조를 원하던 이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온다. 잠시 무전기를 응시하고 나는 말했다. 전원 끄자. 내 말에 다들 아무 말 없이 동의하고 곧 우리 무전기는 조용해졌다. 그들이 보내오는 구조 요청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그들이 말했던 정상 오르기 전 마지막 봉우리에 도착했다. 담배를 경사면에 던지고 위스키를 한껏 뿌려주었다. 이 채널에 누구 안 계십니까? H산